안녕하십니까. 기출뽀개기 계약 총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약 총론 마지막 계약의 해지 볼 건데요. 아주 중요하죠. 계약의, 특히 해제가 중요하죠. 요 계약의 해제나 계약의 해지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유효해요.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채권 채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가 뭐 이렇게 몇 번 쪼고 그래도 끝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소멸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채무 불이행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그 중에 해제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시켜버리고요.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반면에 해지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있죠. 대표적인 거 임대차 계약.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걸 이제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속적 계약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해지는. 따라서 해제가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해지는 주로 이제 임대차 가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제를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거의 해제에 집중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계약의 해제, 이거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랬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려면 해제 사유라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해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하고 계약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해제 사유가 없어. 그러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지는 못하니까 상대방과 합의해서 소멸시키는 게 있게 될 거예요. 그죠? 해제 사유가 없어. 근데 계약은 소멸시키고 싶어. 상대방한테 나 그만하고 싶다.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하면 어떻겠니? 라고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나도 마침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소멸시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방적인 해제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일방적 해제와는 달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해제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합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간혹 문제가 출제가 되고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걸 먼저 살펴볼 겁니다.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해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합의하에 소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우, 경우에 우리민법 548조 1항 단서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고 돌려받는 관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이런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제. 그런데 이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제3자 보호 규정을 해제 계약에도 유추 적용합니다. 이거 하나 일단 따로 기억하시고 이제 나머지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여기 이제 합의 해제와 관련해서 시험 지문에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1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멸하게 되고 주고받은 걸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때 금전, 돈을 받은 사람, 예컨대 매도인 같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잖아요. 전부나 일부, 뭐 계약금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때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돈을 받은 날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합의 해제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해지, 합의 해제, 해지 계약, 해제 계약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붙일 거냐 말 거냐 돈을 돌릴 때 이것도 합의로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제, 해지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특별하게 이자를 돌려준다 뭐 이런 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가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죠. 1번. 2번.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가 아니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그랬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가 되면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를 하면서 따로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는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자, 세 번째.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그럼 계약은 소멸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 합의 해제를 무효로 돌리고 기존에 소멸시켰던 계약을 부활시키자라고 따로 약정할 수 있는가? 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자,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하고 똑같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를 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합의 해제했을 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을등기도 무효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말소등기 청구권이 원상회복 청구권이에요. 등기가 을에게 있는데 그걸 나한테 원상회복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원상회복 조건은 복귀한 매도인에게 복귀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말소등기 청구는. 저희 원상회복 청구는 말소등기 청구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니까 당연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소멸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은 당연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게 묵시적이냐? 계약을 한 후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어. 또는 계약을 실현할 의사를 포기했어. 무슨 뜻이에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지 않아요. 분명히 각과 다르게 계약을 했는데 서로 만나면 대면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 저 사람 계약이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쌍방 모두 이행 제공 또는 최고 돈 내놔 소유권 내놔 이런 걸 하지 않고 장기간 계약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 해제 보셔야 될 내용인데 특히 1번하고 2번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전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중요한 일방적 해제가 나왔죠. 그런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해제 사유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해제 사유는 해제권 발생 원인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해제권 발생 원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이걸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 이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이 보통 유형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 4개 또는 5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총 5가지가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은
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규정이 없어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이행지체, 제일 중요하죠. 이행지체는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 그 중에 보통의 이행지체라고 대금 미지급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대금 미지급이죠. 자, 매수인이 약속한 대금 지급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보통의 이행지체가 되고요. 이 보통의 이행지체를 보면 544조에서 매도인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하고 해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고는 독촉을 말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분명히 544조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라고 되어 있지만 기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된다. 기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최고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의 이행지체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죠?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자, 하나가 미리 특약한 경우. 각과리 계약을 하면서 이행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최고 없이 해지하자라고 특약을 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최고 필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경우.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수인이 1월 30일 이전에 이제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데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수인이 1월 25일쯤 나 대금 지급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걸 이제 이행 거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행 거절이 있게 되면 매도인은 첫째, 굳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매도인의 반대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이걸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세 번째, 이행하지 않겠다는 놈에게 굳이 돈 달라고 독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보통의 이행지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 중에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는데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되는 행위. 이게 정기행위입니다. 아버님 팔순잔치를 위하여 출장뷔페를 불렀는데 그 출장뷔페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되고요. 이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최고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된다는 아닙니다. 최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진 않습니다.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 의사표시는 따로 해야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행불능 있죠. 이행불능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고요. 주로 이제 매도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됨으로써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줄 수 없게 되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걸 이행불능이라고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A 자동차를 팔았는데 1월 30일 날 자동차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1월 30일 날 갑이. 근데 1월 25일쯤 갑이 자동차로 운행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자동차를 폐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귀책 사유로 갑은 이렇게 자동차를 넘겨줄 수 없게 됐죠. 이게 이제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행불능이 있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 거절하고 똑같습니다. 매수인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매도인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행불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제대로 해라. 완전하게 이행을 하라. 그 완전하게 이행하는 걸 초안이라고 합니다. 그 완전하게 이행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완전하게 이행을 하라. 뭐 최고를 한 후에 해지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주된 채무죠. 반면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특약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무, 이게 부수적 채무예요. 예를 들어서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은 임야 내에 있는 묘지 두 개를 이전한다라는 특약을 한 경우 그 묘지 두 개 이전 채무, 이런 것들이 부수적 채무가 되고요. 판례처럼 매도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하면서 검인계약서에 매매 대금란에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자라고 특약을 해요. 즉 다운계약서를 쓰자라고 특약을 합니다. 이럴 때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생긴 의무, 즉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 못한다, 원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되는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있는데 이행 지체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의 이행 지체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요. 이행 지체죠. 그래서 물건을 수령을 못합니다. 수령 지체라고 하겠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채무자지만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넘겨달라,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이 채무자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행지체. 그럼 물건을 수령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가 되겠죠.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을 지급하라, 이행을 최고하고 엔드, 물건을 가져가라, 수령을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이행지체와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는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지 사유 반드시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일단 그 채무 불이행이라는 해지 사유 틀을 잡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거. 이행 지체, 매수인이 대금 미지급이라고 되죠.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미리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수인이 1월 25일쯤 돈 못 주겠다라고 이행을 거절한 경우, 이때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것, 요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채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지에서 그 전제 요건인 최고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야 될 필요는 없다. 기간을 꼭 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이 있고 그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과다 최고라 되는 건 못했고요. 3번에 이제 이행 거절 있죠. 이행 거절은 아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수인이 1월 25일쯤 미리 대금 주입할 생각이 없다. 이 이행 거절이죠. 그럼 매도인은 해지권이 생겨요. 자, 조심할 거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겼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 그 상태에서 25일 날 이행을 거절했던 매수인이 1월 28일쯤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합니다. 아, 나 돈 안 주겠다는 말을 철회하겠다. 주겠다, 30일 날.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해버리면 갑의 해제권은 소멸하고요. 갑의 해제권은 소멸하고 기존에 25일 날 을이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생긴 갑의 해제권은 소멸하고 일단 갑은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을이 30일 날 대금을 주면은 이행을 하면 되는 거고 서로 1월 30일 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다시 544조로 돌아가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당사 상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면 최고 없이 또는 자신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해제권이 갑에게 해제권이 생긴 상태에서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수인이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를 해버려요. 그러면 매도인의 해제권은 소멸하게 되고 다시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됐다. 매도인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라면 해제를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기존의 이행거절을 통해 발생했던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또 특히 동그라미 2번 요거 이제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정기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토요일 6시까지 출장 부패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최고 없이 최고하지 않냐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양가로 2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맞춰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를 했고 을과 병이 매매한 상태에서 이 병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병의 입장에서 매도인, 얘가 을이죠. 병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을이죠. 그런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지금 현재 등기가 없이 순차 전매가 된 상태예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려면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병의 입장에서 바라본 을 매도인, 그 다음에 갑을 원소유자라고 하겠죠. 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매도인 을 원소유자 갑이 될 거예요. 이 매도인 을의 원소유자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그게 가압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을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합니다. 가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을은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니까 병에게 등기를 못 넘겨주겠죠. 결국 병의 입장에서는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 없이 수차 매각이 된 상태에서 병의 입장에서 바라본 매도인 을의 원소유자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을 때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채무가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될 이 채무가 이행불능이냐? 이행불능으로 보게 되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단순히 가압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왜냐? 만약에 을이 돈이 좀 있다. 그럼 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을의 채권자. 그 을의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를 하고 가압류 해제시키면 되죠. 가압류를 해제시키고 소멸시키고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아 등기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넘겨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의 갑에 대한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이 돈이 있다면 그건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이 돈이 없을 때 가압류를 해제할 만한 돈이 없을 때 그래야 이행불능이 된다 이렇게. 그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아주 어렵게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뭐뭐뭐뭐가 가압류 상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행불능이냐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를 더 찾아야 된다. 무자력이라는 거예요.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 요거까지 나와야, 요 무자력이라는 말까지 나와야 이행불능이다. 따라서 요 무자력이라는 게 없으면 이행불능으로 볼 수는 없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일부 이행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일부 이행불능은 원칙적으로 그 불능한 부분만 해제를 합니다. 일부 해제. 다만 예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우리 민법 정칙에서 봤던 137조하고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 양이 좀 많네요. 자, 해제권 행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이 생겼다. 그러면 그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회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해야 될 것이고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철회하지 못할 것이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해제권은 형성권이고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생기면 뭐 6개월 내에 행사하기로 하자, 1년 내에 행사하기로 하자라고 해제권 행사 기간을 미리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행사 기간을. 그런데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입니다. 10년. 10년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다. 근데 갑을간에는 미리 그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갑은 10년 내만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을이 해제권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최고.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물어볼 수 있고, 갑한테 갑이 만약에 확답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을이 통지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해제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547조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고 하나가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동그라미 1, 1항이 행사의 불가분성이고요. 2항이 소멸의 불가분성인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에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해제권은 갑과 을에게 생길 거예요. 즉 해제권자가 2명, 여러 사람, 해제권자가 수인. 반대로 병은 갑을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을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병에게 해제권이 생길 것이고 상대방이 갑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제권자가 여럿일 때, 해제권자가 또는 상대방이 여럿일 때 그 계약의 해제는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권이 갑과 을에게 있으면 갑만 해제해갖고는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을만 해제해갖고는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 을이 모두 해야 된다. 또 갑, 을에게 해제할 때 병은 을에게만 해제 안 되는 거예요. 병, 갑에게만 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전원에게 이렇게 돼요. 물론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죠. 갑과 을이 해제권을 갖고 있다. 병과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자, 갑과 을이 병을 찾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전원이 전원돼서 하라 이렇게 된 거죠. 또 이항 해제권이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을 해버리면 전원이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 이렇게 부르고요. 다만 이 불가분성은 임의규정이란 거, 임의규정. 당사자가 얼마든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 소멸과 관련해서 아까 해제권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 소멸한다. 이 해제권 소멸 사유가 이거 하나 있죠. 또 하나가 이거 553조죠. 예를 들어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있어요. 매수인. 물건을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안 넘겨줘.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건물을 샀는데, 주택을 샀는데 갑이 주택의 열쇠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을이 주택을 점유는 하고 있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네.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달라고 몇 번 짰어. 그럼에도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생겨. 근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일단 주택은 돌려줘야 되잖아. 반환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훼손 또는 반환불능 또는 가공, 개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원래 물건,
자체를 반환할 수 없게 됐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매수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건의 훼손, 반환, 불능, 가공, 개조에 의한 해제권 소멸,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해제권 소멸하는 거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우, 또 있네요. 해제 효과라고. 어우, 뭐 이렇게 많지? 해제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아이씨, 너무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넘어갈까요? 아, 이만 한 거니까 해야지. 중요합니다. 자, 해제 효과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따라서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자. 그걸 뭘 한다? 원상회복 의무로 합니다. 자, 이때 이 원상회복 의무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입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죠, 분명히. 선이라면 이익 현존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부당이득자라면 이익에다가 이자 붙이고 혼해까지 배상하도록 돼 있었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원상회복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돌려줘라.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거기다가 물건을 받은 사람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면서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돌려줄 때까지 사용한 이익, 과실 돌려줘야 되고요.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주는데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받은 날부터 이거 조심하세요. 가끔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붙여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1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해놨어요. 계약을 해제했다. 뭐를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러니까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동시인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이 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계산하기 편한 실례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이 이행이익배상인데 실례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 기본적인 효과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요놈 원상회복 의무의 의미하고요.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요거요. 제3자. 요게 이제 좀 핵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1월 10일 날 A2G를 매매를 했어요. 2월 10일 날 을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줬습니다. 근데 뭐 중도금만 받고 먼저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 말소 등기 청구가 뭐예요? 원상회복 청구권이죠. 그리고 이 원상회복 청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단 원상회복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제3자의 권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제3자고 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이 제3자가 누구냐 말이죠. 자, 누구냐? 이 제3자는 우리 대법원에야만 원칙이 이 제3자는 원칙이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 이게 원칙이에요. 이때 이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거래한 제3자. 이 사람은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걸 한 놈을 더 추가하죠. 어떤 놈?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고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 요 사이에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 이때는 선이만. 요런 놈도 확대해서 보호받는다. 이렇게 되죠.
원래 548조 1항 단서는 그냥 제3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선악을 묻지 않고.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를 말해요. 근데 우리 대법원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이렇게. 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제3자인 놈 아닌 놈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닌 놈들이 나온다. 자, 첫째로 계약을 해지하면 소멸하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채권,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것들.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권이 있어요. 이거 채권입니다. 그거를 병한테 팔았는데 갑을 간의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분양권은 소멸하죠. 이게 해제에서 소멸하는 척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것들. 그걸 산 놈. 그걸 압류, 가압류한 놈. 이런 놈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말이죠. 548조랑 제3자가 아니다.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제3자도 아니다. 그럼 4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자, 각과 을이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들이 건물을 신축했고요. 그 신축한 건물을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 건물 산 놈. 그런데 갑을 간의 매매가 해제됐어요. 이때 병 제3자냐? 아니다. 갑을 간의 매매는 토지 매매죠. 그게 해제됐죠. 근데 얘는 뭘 샀어요? 건물을 샀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이전 등재된 자. 갑이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자,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가 없어요. 대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소유자를 이렇게 기재하게 되는데 그걸 을한테 팔고 다시 병한테 팔아가지고 현재 병이 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어요. 이럴 때 병 보호되냐? 보호되지 않는다. 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 이걸 등기를 할 수는 없죠.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등기부가 아니니까 거기에 이전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병을 등기한 자로 볼 수는 없으니까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6번 갑일에게 주택을 팔았어요. 그리고 을이 그 주택을 병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돼버려요. 이때 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단 안 되는 놈이 하나 있다. 어떤 놈이냐? 주택 매수인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 즉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이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아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요런 경우에는 갑을 간의 주택 매매가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548조랑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들, 잘 나오는 놈들이니까 딱 요거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하셨다가 제3자는 아니냐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대입을 해갖고 키워드 찾아고 딱딱딱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